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지혜의 말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명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판단과 사람. 판단은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것이다. 볼테르. 프랑스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는 이성과 관용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판단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편견, 감정, 관계 등 사람에 대한 이해나 오해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통찰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종종 객관적인 진실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보다는 판단 대상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감정, 이해관계 혹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평판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판단은 사실보다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인지 편향, 사회심리학의 귀인 이론 등과 연결됩니다. 재판, 인사평가, 일상관계 등에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편견을 성찰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 적이 있나요? 그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나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인상이나 감정에 더 영향을 받았나요? 당신의 판단이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탐색해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인가? 나의 추측인가? 감정인가? 다른 사람의 말인가?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봅니다. 연민 이해. 숨을 들이쉬며 객관성과 이해심을 내쉬며 섣부른 판단과 편견을 흘려보냅니다. 사람을 알기 전에 사실을 먼저 알려고 노력하고 판단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웁니다. 두 번째 명언, 의심과 존재.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 르네 데카르트. 프랑스 합리주의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가장 확실한 철학의 제일 원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즉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감각 경험은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 즉 사유하는 주체의 존재만큼은 명백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현대적으로는 자기인식, 의식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확실한 외부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즉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감각, 경험은 얼마나 자주 변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나요? 그 모든 변화와 불확실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의심하는 나, 생각하는 나, 알아차리는 나의 존재를 느껴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 감정, 감각들을 관찰합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짐을 알아차립니다. 이 모든 변화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주시자, 즉 의식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생각의 내용에 빠져들지 않고 생각하고 있음 그 자체를 인식합니다. 감정의 내용에 빠져들지 않고 느끼고 있음 그 자체를 인식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알아차린다고 속으로 말하고 내쉬며 나는 존재한다고 말해봅니다. 모든 현상의 배경에 있는 고요하고 변함없는 의식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이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임을 인식합니다. 세 번째 명언, 지식과 지혜. 과학은 조직화된 지식이다. 지혜는 조직화된 삶이다. 임마누엘 칸트. 독일 관념론 철학의 거장 칸트는 순수 이성 과학적 지식과 실천 이성 도덕적 지혜를 구분했습니다. 그는 과학이 현상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도덕 법칙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조직화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쌓는 것 조직화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하며 도덕적 원칙과 가치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가 조직화된 삶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정보 과잉 시대에 지식 습득 자체에 매몰되기 쉬운 경향을 경계합니다.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며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고유의 지혜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합니다. 당신은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그 지식이 당신의 실제 삶, 즉 당신의 선택, 행동, 관계,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 당신의 삶은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다고 느끼나요? 여기서 조직화는 단순히 정리정돈이 아니라 가치와 일관성 있는 삶의 방식을 지식과 삶의 조화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배움을 떠올립니다. 그 지식이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이나 선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혹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관찰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의 정직, 성장, 기여, 평화 등을 명확히 해봅니다.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지식과 행동, 가치가 하나로 조직화되는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숨을 내쉬며 지식과 삶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이나 죄책감을 내려놓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네 번째 명언, 판단과 고통.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에픽테토스.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생각, 판단, 의지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외부 사건, 타인의 행동, 몸 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나 해석이 우리의 감정과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미 부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건 자체보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판단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바꿈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해석, 판단 등 인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심리적 회복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최근 당신을 괴롭혔던 사건이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은 그 사건 자체였나요?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 당신이 내린 생각이나 판단, 끔찍하다, 불공평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등이었나요? 당신의 판단을 바꾸면 감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탐색해 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유발하는 특정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 상황에 대해 당신이 자동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나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어, 이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해. 그 판단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당신의 주관적인 해석인지 질문해 봅니다. 다른 가능한 해석은 없는지 찾아봅니다.
숨을 들이쉬며 사건과 나의 판단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숨을 내쉬며 고통을 유발하는 자동적이고 부정적인 판단을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다섯 번째 명언, 희망과 산.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인간 영혼의 깊은 고뇌와 구원을 탐구했던 도스토옙스키에게 희망은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는 상태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영혼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생명력입니다.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동력을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살아있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심리학에서 희망이 정신건강, 회복 탄력성, 목표 추구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과 연결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의미치료 등 실존적 접근에서도 희망과 삶의 의미 찾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당신에게 희망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희망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희망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의 마음과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왜 중요할지 생각해 봅니다. 가슴 속의 작은 촛불이나 따뜻한 빛과 같은 희망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삶이 어렵거나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조차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았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희망의 빛이 조금씩 더 밝아지고 커진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며 절망감이나 무력감을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나는 희망을 선택한다 또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을 키웁니다. 여섯 번째 명언, 사랑과 시. 사랑에 닿으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플라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랑에로스를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 아름다움과 선을 향한 영혼의 상승적 동경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영감을 주고 창조적인 힘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평소와 다른 감수성과 표현력을 갖게 되어
마치 시인처럼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잠재된 창의성과 감성을 깨우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사랑이 인간의 창의성, 예술적 영감, 감정 표현 능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시사합니다. 연애 감정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 인류의, 자연에 대한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우리를 더 감성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존재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깊이 사랑했을 때 사람, 동물, 자연, 예술, 일 등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그때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았나요? 당신 안의 시인이 깨어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이 당신에게 어떤 영감과 창조성을 주는지 느껴봅니다. 당신이 깊은 사랑이나 애정을 느끼는 대상, 사람, 장소, 활동 등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가슴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집중합니다. 따뜻함, 충만함, 부드러움 등 그 사랑의 감정이 당신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당신의 감각과 인식을 더 섬세하고 풍부하게 만든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사랑이 주는 영감과 아름다움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 두려움이나 어색함을 내려놓습니다. 당신 안의 시인이 자유롭게 숨쉬도록 허용합니다. 일곱 번째 명언, 배고픔과 어리석음. 배고픔을 유지하고 어리석음을 유지하라.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 말을 인용하며 끊임없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철학 사조에 속한다기보다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삶의 태도에 대한 통찰입니다. 배고픔을 유지하라는 것은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더 나은 것, 새로운 것을 갈망하며 배우고 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음을 유지하라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남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과감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인 학습, 혁신적인 사고,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북돋습니다. 당신은 현재 자신의 지식이나 성취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배고픔을 느끼나요? 혹시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배고픔과 어리석음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의 성장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마음속으로 호기심과 열정의 불꽃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아직 모르거나 더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 배움에 대한 갈망, 즉 배고픔을 느껴봅니다.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전문가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처음 보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열린 마음 어리석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배우려는 의지와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안주하려는 마음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흘려보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젊은 정신을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여덟 번째 명언, 만물의 근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 아르케이 무엇인지 탐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이 물에 의존하고 물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땅조차 물 위에 떠 있다고 관찰하여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 세계의 이면에 있는 단일하고 근본적인 원리를 찾으려는 최초의 철학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신화적 설명을 벗어나 자연현상 자체를 관찰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합리적 사고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현대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틀린 주장이지만 세상의 근원을 탐구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지적 호기심과 복잡성 속에서 단순성과 통일성을 찾으려는 과학적 철학적 탐구 정신의 시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하나일 수 있다는 통찰의 씨앗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물과 생명 현상을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모든 다양성 아래에 혹시 공통된 근원이나 본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꼭 물이 아니더라도 만물의 상호 연결성과 근원적인 통일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몸 안팎에서 물의 존재를 느껴봅니다. 몸을 구성하는 수분, 흐르는 혈액, 마시는 물, 내리는 비 등 물의 생명력과 변화하는 성질을 느껴봅니다. 주의를 확장하여 당신 주변의 모든 사물과 생명들이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에너지나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분리되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하나로 연결된 만물의 일부임을 느껴봅니다. 상호의 존성, 연결성. 숨을 들이쉬며 하나됨 또는 연결감을 느껴봅니다. 숨을 내쉬며 분리감이나 고립감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우주 만물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평화로운 느낌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명언, 분노와 해결. 분노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세네카.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감정, 특히 분노와 같은 격정적인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분노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 결코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노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보거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파괴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행동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거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뿐 진정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통찰입니다. 현대적으로는 감정 조절 능력, 특히 분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직장, 가정, 사회 등 다양한 관계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속 시원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침착함과 이성적인 대화,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 방식을 권장합니다. 당신은 화가 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분노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던 경험이 더 많나요? 분노 대신 어떤 감정이나 태도가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분노를 느꼈던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때 몸과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차립니다. 심장 박동 증가, 근육 긴장, 공격적인 생각 등 분노에 휩싸여 행동하고 싶은 충동을 관찰하되 그 충동에 따라가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분노 아래 숨겨진 다른 감정의 상처, 두려움, 좌절감이 있는지 탐색해 봅니다. 숨을 들이쉬며 침착함과 명료함을 내쉬며 분노의 뜨거운 에너지를 부드럽게 식힙니다. 분노 대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마음 상태. 옛 차분함, 이해심, 해결 의지를 의도적으로 키우는 연습을 합니다. 분노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새깁니다. 열 번째 명언, 사랑과 자유. 사랑하고 원하는 것을 하라. 성 아우구스티누스.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에 대한 사랑을 모든 덕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이 말은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 특히 신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결국 선한 일이 될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표현합니다. 행동의 규칙이나 규범 자체보다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 즉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면 세세한 규칙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바를 행해도 그것이 결국 올바른 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자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윤리적 판단이나 삶의 선택에서 외적인 규칙 준수보다 내면의 진정성과 선한 의도, 사랑, 연민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여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동기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게 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인가요? 아니면 두려움, 의무감, 인정 욕구 등 다른 것인가요? 당신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랑에 기반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느껴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 안에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봅니다. 특정한 대상이 없어도 사랑 자체의 느낌, 그 사랑의 느낌이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의 근원이 된다고 상상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랑을 동기로 삼아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느낌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사랑과 자유를 내쉬며 두려움과 제약을 흘려보냅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나의 모든 행동은 선을 향한다는 믿음을 키웁니다.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행하는 용기와 신뢰를 다집니다. 이 명언들과 함께하는 명상 여정이 당신의 내면을 밝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성찰과 수행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